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자료를 보면은 OECD 36개국 중에 대한민국 20대가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비율이 무려 81%에 이른다고 해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20대를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사회를 만든 시대가 잘못된 거죠. 부모님한테 얹혀서 사는 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니까, 그 말인즉슨 독립하기가 힘들 만큼 근로소득은 낮고, 그리고 일할 곳은 한정적이고,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 하루하루 생활을 해서 한 달 한 달을 자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취도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국가가 사실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그 지표로 나와요. 80%가 넘는 20대가 부모님한테 얹혀 삽니다. 압도적 1위고요. 그게 2022년도 기준이고, 24년도인 현재는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취업률은 낮게 표현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 처리하는 거는 뭐 중국하고 별 차이 없죠.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업률 계산이 되니까, 아예 한 달 이상 취업을 시도를 못하고 준비한 사람은 어, 구직자가 아니죠. 그런 엉망인 시스템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0만 명이 넘습니다. 440만 명쯤 될 거예요. 전체 약 10% 가까운 인구가 한 9%쯤 되겠네요. 9, 8%쯤. 그 정도 인구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갑니다. 일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일하기 싫은 게 아니죠. 일하고 싶죠. 돈 벌고 싶죠.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그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구직자분들이 느끼는 온도랑 사업자들이 느끼는 온도가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온도의 서늘함이 똑같겠지만 거의 차이가 있다면은 사업자들은 좀 더 먼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이 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낙수 효과라 그러잖아요. 위에서부터 먼저 끊기니까 먼저 그 돈이 떨어지는 돈의 온도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구직자분들은 그걸 좀 더 늦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일수록 글로벌 경기에 더 예민하게 그 체감 온도가 나타나니까 더 빨리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자들이 좀 더 빨리 느끼고 구직자는 좀 더 늦게 느끼고, 근데 그렇게 느끼는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온도의 체감은 차이가 있지만, 이제는 둘 다 차갑다. 엄청나게 차가운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거는 시대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근데 종종 사람들은 시대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오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편해져요.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스템은 멀쩡한데 너만 문제야라가 되거든요. 개인한테 탓을 돌리는 거죠. 뭐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능이 많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저는 어느 세대나 다 비슷한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특정 세대가 뭐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바뀌는 건 시스템뿐이다. 시스템, 현재의 경제 상황, 기술의 진보 수준,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갑자기 특정 세대가 정신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뭐 잘되고 못되고 한다. 그거는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거죠.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그거는 건설적이지 않죠. 어찌됐든 그런 이유에서 제가 느끼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비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취업이 안 되고 계속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 탓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비하를 해요. 왜냐? 그래도 일하고 뭐 먹고 살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는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비하를 전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과 이 현 시점에 대해서. 근데 전 한편으로는 이 분노가 건설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리 개인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들 지금의 시대는 축복받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음악 완전히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죠. 광고만 본다면. 심지어 원하는 영상, 영화, 그리고 맛있는 음식 거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고 살기 좋아진 시대예요. 엄청나게 살기 좋아진 시대고 그리고 모두가 살기 좋아졌지만 동시에 재화의 가격이 낮아졌을 뿐 우리의 수익은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지 못한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살만은 한데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 공포가 있는 거죠. 그거에서 이제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거에 무관하더라도 어쨌든 혼자서 독립해서 내 공간을 갖고 자녀를 갖고 하는 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렇게 해왔고 수만 년 동안 인류가 그래 왔는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아주 괴롭죠. 그 괴로움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괴로움 느끼는 거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내 DNA에 각인된 그 고통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원래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걸 좋아하고 사회적 동물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힘들고 하면은 동물이 큰 답이 될 수 있죠. 애완동물이. 저도 애완동물 키우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키울 자신이 없어서 문제지만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인터넷 방송, 심지어 도박. 근본적으로 내 삶이 풍족해도 중독될 수 있는 맛이거든요. 각자가. 맛있잖아요. 게임하면 재밌고, 뭐 도박도 재밌고, 다 재밌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더 비어 있으면 그게 더 크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약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 마약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요. 전시 상황에 멘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서 사람들이 막 잘려나가고 폭발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상황에서 계속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왔죠. 미국 베트남전 때도 엄청나게 많은 헤로인, 코카인, 그리고 그보다 저렴한 마약들이 그 전쟁 시기 때 유통이 됐어요. 그때 조사를 아마 보면은 전체 70%의 그 참전 군인이 마약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경험이 있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그런 마약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잖아요, 사람들이. 중독 증상을 일으킨 사람들은 소수예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왜? 더 이상 마약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사랑하는 와이프 있고, 자녀들 있고, 부모님, 가족, 형제, 친구, 인간으로서 살기에 충분한 건강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마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증상을 보인 군인 숫자는 전체에서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중독 증상이 나오는 사람 누구였냐?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일할 곳도 없고 신체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래서 다시 일하기도 힘들고 가족도 그 사이 사라지고 또는 뭐 가족이 뭐 떠났다든지 그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힘든 사람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마약에 의존하게 됐어요. 비어 있으니까. 그만큼 비어 있으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이런 거 중독이 요즘 문제라 그러죠. 쇼츠 중독, 틱톡 중독. 저는 중독이 발생하는 거가 문제지. 발생이 왜 되냐는 거예요. 왜? Why? 우리가 재밌는 게 많고 내가 지금 즐겁게 놀 친구들이 있고 하는데 유튜브 볼 필요 있나요? 필요 없어요. 저도 조카들 만나고 저희는 이제 가족이 되게 화목하거든요. 그러면 가족 모임 하면은 유튜브 이런 거 거의 안 봐요, 저는. 그냥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놀 친구도 없어. 내가 보낼 시간 항상 공허해. 그럼 그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사람은 망가지는 거고요. 전 그래서 내가 어떤 중독에 지금 빠져 있거나 스스로한테 죄책감을 지금 갖고 있거나 하는 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혼자서 있었거든요. 시골 동네에서 컸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도 없었고, 거의 없었고, 그리고 뭐 학원에 간 것도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제가 뭐 교과서 다시 펴가지고 공부하겠어요? 그냥 TV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다 버린 거거든요, 거의. 그냥 TV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저는 제가 설령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딱히 뭐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TV에 중독되어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알고 있죠. 내가 지금 외롭고 비어있고 하면은 그 대체품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한 분들은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인터넷 방송이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의존하게 된 거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렇게 취약해요. 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참 이상하긴 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다들 웃고 떠들고 즐겁잖아요. 아,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 맛있는 거를 잔뜩 깔아놓고서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다들 막 웃고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런 웃음이 없어요. 웃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삶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타인의 행복을 보면서 거기 공감하고 싶고, 때로는 연결되고 싶고, 온라인 방송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또는 채팅방에서,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서비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행동이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힘들고, 살려달라는 시그널로밖에 안 보여요. 전 그래서 사회가 웃고 떠들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아우성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 순간이라도 즐거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씁쓸한 현실에서의 답과 또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저는 후자에 속하고 싶어요. 저는 발밑에 폭탄이 있다면은 그 폭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죠. 이미 발밑에 폭탄이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일단 춤이나 추자 즐겁게, 이것보다는
여기 폭탄이 있으니까 조금 딴 데로 가자.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자. 조금만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내 탓은 아닌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 모든 상황에서 다 뛰어넘고 새 길을 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열린 길이 되게 많이 있어요. 대신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선택들이긴 하죠. 전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오히려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령 유튜브 같은 것도 그래요. 유튜버가 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한참 유튜버 해서 올라갔다가 이제는 유튜브도 돈 안 된다고 하니까 시들해졌잖아요. 언제나 이럴 때거든요.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남들이 그냥 시들시들 할 때가 언제나 기회고 남들이 포기하는 시점이 와야 그때가 준비해서 그 다음 웨이브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시대가 아주 차갑고 가라앉은 시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쳐 있어요. 온갖 형태의 디버프가 다 걸린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요. 디버프가 다 걸려 있으니까 디버프가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디버프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대로 100%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지금 다 막막한 이런 시그널인 상황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순간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괜찮은 길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택한 길. 그게 정답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내가 택한 길을 가면은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도전이라는 스토리가 생겨요. 그리고 도전이라는 스토리가 생기면은 그거는 설령 그게 성공한 커리어가 아니어도 아주 강한 힘을 내는 이력이 됩니다. 인생 전체에 강력한 지침대가 될 수 있는 받침이 되는 그런 도전의 역사가 생겨요. 모두가 다 지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비유하자면 지금은. 근데 나는 그럴 때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혼자서 뛰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쟤는 어디 가는 걸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 산을 타기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남들은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만 혼자 산을 타요. 아무도 별로 관심 안 갖는 그런 산을 타서
산을 두리번 하면서 막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산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산삼이 심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아주 멋진 경관이 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기에 내가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나는 산을 탔다라는 거죠. 왜?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미묘한 차이, 그 미묘한 차이가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대할 때 난 특별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힘이 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힘이라는 거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평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아우 쟤는 똑똑한 것 같아 해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야지 똑똑한 거지. 남들이 쟤가 똑똑해 보여라고 하면은 그건 똑똑해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내가 강인한지 강인하지 않은지,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해낼 수 없는 사람인지는 남들이 말하는 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의 평가, 친구의 평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런 경험과 도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은 내 스스로가 알거든요. 나는 강인한 사람이다라고. 난 아직까지 이런 힘든 순간들을 다 이겨내온 사람이다. 내가 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소롭죠, 그러면. 전 그래서 그런 당당함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차피 모두 디버프 걸려 있어요. 어차피 모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을 만만하게 봐도 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잘난 사람, 천혜천혜로 불릴 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해요. 대부분은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주어진 재능 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바탕으로 물 흐르듯이 살아갑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시류를 역행하고 바다에서 상류까지 역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 중에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다 재능과 주어진 기회와 그리고 남들이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다그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무 뭐 대단한 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도전만 하면서 살아도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전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저는 인생에서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0명의 내가 있어요. 100명의 나. 이 100명의 나 중에 가장 폼나는 선택을 하는 놈은 누구였을까? 지금 이 순간에.
100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생겼어. 욕하고 짜증내고 막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참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의 미래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은 뭐였을까? 일반인이라면 절대로 못할 선택이 뭐였을까?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딱 하나의 예시만 말할게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어, 민망하지만은, 제가 받지 못한 돈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영상에서. 근데 받지 못한 돈 중에 약 한 3, 4천만 원 못 받은 게 있어요. 그걸 무려 지금 2년 가까이 안 받고 기다려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럴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다그치고 소송 걸고 그랬으면은 아마 조금씩이라도 받았겠죠. 근데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기회를 주고, 제가 도리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몇 번 약속을 어겼을 때 제가 독촉 안 하겠다고. 대신에 나랑 무슨 일 하나만 하자. 나랑 무슨 일 하나만 하자. 거기서 이제 힘써서 날 도와달라. 제가 사람들 금방금방 다 찾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제 스스로가. 그런 분들이 저한테 빚이 있으니까 돈은 못 줘도 사람을 소개해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전. 그분들을 통해서. 저보다 대부분 다 나이가 많아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 돈만 있으면 참 편안하게 살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용서하면서 내가 더 벌면 되지. 내가 더 벌면 되지. 내가 더 능력 있으면 되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 그분한테 못 받은 거, 그거에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만 오히려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난 이 정도 돈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강인해져서, 내가 정말 더 능력이 많아져서 그 정도 돈, 뭐 안 받아도 그만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들을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분 통해서. 왜냐면 그분이 되게 인맥이 좋고 넓은 분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분이고, 그냥 돈만 목 아픈 거였죠. 전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계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통들 있잖아요. 나도 좀 성공하고 싶어. 나도 좀 좋은 곳에서 일해보고 싶고, 나도 좀 배워보고 싶어. 이런 괴로움. 느끼면 돼요,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 고통을 기반으로 내가 먼 훗날에는 이런 고통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습게 여겨질 정도로, 돈 몇백만 원이 진짜 우스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자.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쉬고 있는 거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중독되는 것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미친 듯이 일해야 된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버전 중에 내가 가장 위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은 그 시도 자체가 여러분을 아주 담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그 당당함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낄 만할 겁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여러분을 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힘든 시기도 아마 이겨내실 겁니다.